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편안한 시간에 집중해서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콘텐츠는 어벤져스입니다. 우리가 어벤져스를 가지고 원작, 기획, 그리고 제작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강의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뒷부분에 가서 우리나라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정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어벤져스의 강의 내용, 이것의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를 바라보는 5가지 관점. 저희가 5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감독의 관점, 그 다음에 제작자의 관점, 그 다음에 기업의 관점, 또 그 다음에 산업 클러스터의 관점, 그 다음에 기획의 관점, 이렇게 5가지를 봤었는데 요번에 어벤져스를 볼 때는 원작의 관점을 중심으로 보면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업과 제작사의 관점을 함께 묶어서 마블 스튜디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급사, 이 어벤져스의 배급을 하는 곳이 월트 디즈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 어벤져스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배급사와 산업 클러스터의 관점보다는 원작과 그 다음에 기업의 관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 끝으로 이제 기획의 관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벤져스 여러분 직접 보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어벤져스는 시리즈로 진행이 됐었던 영화입니다. 2012년,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에 어벤져스 시리즈의 처음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 다음에 2018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맨 마지막에 2019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해서 이렇게 4편의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어벤져스가 또 준비되고 있고 아마 상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2019년까지 발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2019년도 그러니까 영화가 역대 전 세계 영화 중에서 흥행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처음에
감독의 관점에서 봤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역대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 3위, 4위를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감독한 작품이 됐었는데 그 사이를 뚫고 역대 흥행 2위를 차지한 그 영화가 엔드게임입니다. 따라서 흥행을 중심으로 성공을 보기로 했었던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 이 엔드게임, 그 다음에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시리즈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캐리비안 해적을 보면서 이 시리즈물들이 제작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시리즈를 성공시키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어벤져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거는 2024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 아니라 2024년 기준으로 어벤져스는 그 순위로 보면 역대 2위, 6위, 그 다음에 10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리즈물로 성공한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전부 다 그 캐리비안 해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공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전체에서 아바타를 제외하고는 시리즈물로서 가장 큰 성공을 전 세계적으로 이룬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결론적으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역대 흥행 성적에 있어서 10위 안에 3개의 영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왜 이 어벤져스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벤져스 시리즈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발표됐고 이게 상영된 다음에 역대 흥행 2위를 했기 때문에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시리즈 자체의 성공은 2012년에 발표된 어벤져스 첫 번째 그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 해적도 브루카이머가 첫 번째 시도했었던 캐리비안 해적의 그 1편 망자의 함이었나요? 하여튼 그 작품이 가장 그 의미 있는 것처럼 어벤져스 시리즈도 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따가 기획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하는 역대 전 세계 흥행 10위 안에 3개의 작품이 들어간 시리즈에 대해서 성공의 요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2019년 작품이 전 세계 흥행 2위를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작품 전체가 시리즈로 이렇게 10년 안에 3개가 전 세계 역대 흥행 10위 안에 3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그 토대가 된 거는 2012년도 어벤져스 1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벤져스 성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그 기획의 관점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콘텐츠들 주인공을 모두 모아서 콘텐츠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후예에 송중기가 나오고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나오고 대장금의 이영애가 나오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그리고 각 영화, 아주 유명했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성공을 했었던 그런 작품의 주인공들을 전부 모아서 영화를 만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유명한 배우들, 쉽게 볼 수 없는 배우들을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흥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자체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실패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를 2000년대에 굉장히 흔들리게 만들었던 슈렉 시리즈로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회사인 드림웍스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부활절 토끼, 이빨 요정, 잭 프로스트 등 주인공 5명을 하나의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디언즈라고 하는 작품을 2012년 어벤져스를 만들 때 동시에 개봉합니다. 이 가디언즈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작품이죠. 여기에서 보면 토끼, 그 다음에 무슨 각각에 나왔었던 신화에 나왔었던 무슨 그 잭 프로스트, 그 다음에 이빨 요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각 캐릭터의 비중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것처럼 송중기, 이정재, 이영애 이렇게 쭉 공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영화를 만든다면 과연 여기서 주인공은 누가 맡아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다른 배우들은 나와서 역할을 하려고 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상대적으로 실패했던 게 가디언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디언즈 작품 자체가 떨어지거나 여기에 스토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픽이 무슨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인물이나 캐릭터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것을 전부 다 넣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획을 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투자자들이 제작사에다 돈을 투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벤져스 1편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개봉 1일차에 제작비 2억 2천만 달러를 모두 회수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던 거죠. 이때 어벤져스는 2012년에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중에 수익률이 1위를 만들었고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1위가 됩니다.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여러 가지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영웅들을 다 모아서 이제 시작했던 거죠. 이것을 각자 다 모아놨는데 이게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가 한 명씩도 기본적인 흥행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실패했다면 그 이후에 각각의 캐릭터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성공을 그냥 자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벤져스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번 수업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야 될 중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은 2012년 어벤져스를 만들기 전에 2008년에 이미
제작비의 4배 정도의 흥행을 성공시킨 아주 좋은 캐릭터였습니다. 아이언맨 하나만 갖고도 이 제작사는 큰 흥행을 했고, 이 아이언맨 캐릭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헐크에 대한 영화도 이 거의 제작비의 한 뭐 2배 정도 되는 그런 흥행을 성공했던 거고, 토르도 거의 3배가 되는 흥행에 성공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토르의 영화의 제작사였다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각자 성공하고 있는 캐릭터를 과연 한 영화 안에 그 주인공으로 섞어서 내보낼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캐릭터로 충분히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원작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었던 아이언맨, 뭐 토르, 헐크 이런 모든 그 캐릭터들은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그 만화책 잡지사, 그러니까 이 만화책 출판사에 그 소속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1939년에 타임리 코믹스가 설립되었고, 그 타임리 코믹스가 1961년에 마블 코믹스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마블 코믹스를 통해서 그 슈퍼히로에 대한 만화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것이 미국에 있어서 DC 코믹스와 함께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양대 산맥으로 그 미국의 만화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2009년에 디즈니가 이 마블 코믹스를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6조 원을 들여서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로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이제 그 디즈니는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1963년에 어벤져스 1호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만화로 만들어진 거죠. 이미 이런 중요한 그 주인공들을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등을 같이 묶어서 이런 식의 그 히로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세계관을 먼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화에서 시도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만화나 이런 데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영화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라면 아마 그 어떤 회사도 쉽게 시작하기는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러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등을 하나로 뭉쳐서 무언가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개념은 만화로 시도를 했었고, 이런 만화로 시도했었던 어벤져스는 나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영화로 이거를 시도하겠다는 기획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 또 다른 유명한 히어로 팀이 있는데 엑스맨, 판타스틱 4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마블 코믹스의 그 만화가 어쨌든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근본이 됐다. 그리고 이 만화 마블 코믹스를 디즈니사가 인수해서 운영함으로써 이것을 영화하는데 그 가능성과 어떤 그 영향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작의 간접 마블 코믹스를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그 만화 산업의 양대 산맥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아이언맨, 뭐 헐크,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슈퍼히어로 팀이 어벤져스가 있다고 한다면 DC 코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마블 코믹스와 함께 만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슈퍼히어로 팀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슈퍼맨, 원더우먼 등등 또 배트맨 이런 식의 그 개개인 캐릭터 하나하나의 캐릭터로는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캐릭터들은 사실은 DC 코믹스에 있었습니다. 이 DC 코믹스는 워너 브라더스의 같이 이제 인수합병돼서 그쪽에서 워너 브라더스에서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 같은 그다음에 원더우먼 같은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영화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캐릭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화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죠. 왜냐하면 그것의 소재나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웹툰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웹툰이 계속 발전하고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향후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969년에 워너브라더스, 타임워너 그룹이죠. 여기에서 인수를 했고 이후에 그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은 영화나 드라마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 DC라고 하는 이제 로고가 이 DC 코믹스의 그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 같이 훨씬 더 인지도 높은 히어로를 갖고 있었던 워너 브라더스에서는 어벤져스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블 코믹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마블 스튜디오에 전략적 접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마블 코믹스를 디즈니에서 합병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마블 스튜디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 자회사 쪽에다가 이것을 이제 그 마블 코믹스에서 나온 캐릭터들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자기 나름의 전략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슈퍼히로들, 그게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뭐 이런 식의 이 하나하나의 그 캐릭터들이 전부 모여 있는 하나의 그 세계관, 그런 관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그리고 각각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같으면 2차 세계대전 그 즈음의 배경이고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의 배경으로 영화에서 히트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하나의 영화에서 만나려면 그 세계관과 각각의 시간대가 하나 융합돼서 한 곳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캐릭터와 각각의 세계가 존재했던 것을 각각의 독립적인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더 큰 관점에서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영화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이제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를 보완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이언맨에서는 제일 처음에 아이언맨에서는 이것의 그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이 아이언맨이 굉장히 성공하면서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이것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죠. 그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은 일단은 1963년에 이미 만화로서 이런 슈퍼히로우들이 뭉쳐지는 어벤져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과 비교적 그 속에서 그렇게 인기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건 슈퍼맨이나 배트맨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았던 아이언맨을 거의 독보적인 어떤 히로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아마 이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가 이러한 그 시네매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작위원회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제작위원회는 우리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공부했었던 그 제작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둘 다 제작위원회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 제작위원회는 크리에이티브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관점을 만들어내는 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제작위원회는 투자를 해주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제작위원회라면 여기에서는 그런 여러 기업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마블 스튜디오의 회장 자체가 앞으로 이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들 그리고 여기 있는 캐릭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전략적인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 제작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케빈 파이기라고 하는 이 분이 여기에 전체 마블 스튜디오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전체 스토리, 여기서 스토리는 뭐 이렇게 아이언맨, 그 토르 이런 거에 각각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모여 있는 세계관 속에 스토리의 구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 속에 각 단계, 스테이지마다의 영화를 감독들에게 맡겨서 제작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에서의 관점에서 보고 여기에 제작위원회 관점에서 본다면 한 편의 아이언맨이 나오거나 또는 헐크라는 영화 또는 토르라고 하는 영화가 1편, 2편 이렇게 제작되는 것은 그 각각의 영화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블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앞에서 말한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 제작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요번에 무슨 영화를 만들고 다음번에는 무슨 영화를 만들지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다시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마블 스튜디오의 제작위원회는 여러 기업들이나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블 스튜디오 전체 회장이 직접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기획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을 전체 각각의 그 영화마다의 제작자나 감독을 시켜서 이 회장이 지시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이야기 흐름들을 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인피니티 워의 그 세컨드 파트까지, 이게 이제 엔드 워가 되겠죠. 여기까지 나가는 이 모든 계획에 대해서 흐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2008년에 아이언맨을 만들고 2008년에 허크를 만든 다음에 2010년에 이 아이언맨 2를 만들고 2011년에 토르를 만들고 2011년에 아이언맨을 아까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이 전체 각각의 영화의 주인공들이 2012년에 어벤져스로 뭉쳐서 다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맨을 2008년에 만들 때 이미 2012년에는 이 아이언맨을 참가시키는 그런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어벤져스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참여해야 되는 토르나 허크에 대해서 2012년 전에 8년과 10년과 11년에 각각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벤져스가 2012년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아이언맨 3, 그 다음에 토르 따로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또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2015년에 다시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뭉쳐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2015년에 다시 어벤져스로 이 각각의 주인공 캐릭터가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갖고 있는 이 제작위원회의 그 회장이 갖고 있었던 계획은 한 편 한 편의 영화를 독립적인 영화로 본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전체적인 세계관과 스토리텔링 속에서 각각의 영화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성공으로 그 다음에 토르나 아이언맨 3가 더 큰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런 개별 영화들의 성공이 다시 어벤져스 2로 가서 거기에서 더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서 끝내 이 모든 캐릭터들을 뭉쳐가면서 2019년에 엔드게임까지 이야기를 모아가게 됩니다. 아이언맨, 허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가디언스 갤럭시, 안트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닥터 스트레인지 뭐 마블 코믹스에서 만들어졌던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영화를 생각하고 그것들이 각자가 영화로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 각각의 그 힘을 가지고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그 어벤져스의 성공이 또 개별 그 캐릭터들이 주인공을 맡은 영화에 성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마블 스튜디오의 그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모든 영화들을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스토리에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아야만 하는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기획을 완벽히 만들어서 진행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겠죠. 내부에서 반대도 많았을 거고 그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히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었던 마블 코믹스를 디즈니가 인수합병했고, 그 디즈니가 인수합병한 다음에 이것을 영화로 만드는 마블 스튜디오를 그 전략적으로 만들고, 이 마블 스튜디오 속에 이제 세계관을 통합시키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마블 시네매틱 그 유니버스 였죠. 그것을 그 MCU를 그 토대로 해서 이 마블 스튜디오의 회장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제작위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영화와 어벤져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이야기와 세계관을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작자의 관점에서 공부했었던 캐리비안 해적의 그 어떤 시리즈물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그리고 더 커다란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2015년에도 이미 계획을 전부 다 세웠었고, 이것들이 거의 다 그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된 것도 있지만 2008년도,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이후 5년 또는 10년간 만들어낼 영화들이 전부 다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냥 개별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들에게 있어도 자기가 어느 시점에 어떤 영화를 만들지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 전체 그 이제 디즈니나 또 마블 스튜디오의 그 엄청나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을 전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 세계관에 각각의 시즌이 있는 거죠. 지금은 시즌 4, 5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재까지 어벤져스 시리즈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 성공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던 시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여파로 영화들이 전체적으로 한 2년, 3년 동안 다운이 됐었고, 이제 다시 마블 스튜디오가 자기네 그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를 다시 복구하고 영화의 중심으로 이 마블 스튜디오를 가져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벤져스가 성공했던 것이 마블 스튜디오의 전략적인 그런 접근,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그 마블 스튜디오의 전략적인 접근은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와 그 마블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하나의 영화에서 만들어진다. 같이 만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현실로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 130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계셨던 세종대왕과 200년 뒤에 이순신 장군, 그리고 무슨 뭐 1970년도에 박정희, 그다음에 2010년도에 김대중, 뭐 이런 식의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영화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태양의 후예와의 송중기와 대장금의 이영애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하나의 영화에 집어넣을까? 이런 것을 믹스라고 합니다. 믹스. 다양한 캐릭터를 함께 집어넣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믹스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여러 히로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히로가 있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지금부터 1년 반이나 2년 전에 있었던 그 TVN에서 방송됐던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병헌이나 등등 여러 명의 그 주연급 김혜자 선생님, 뭐 차승원 씨, 뭐 이게 고두심 씨, 무슨 누가 들어도 한국 드라마에선 당연히 혼자서 주인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한 드라마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복잡하고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나머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는 이병헌 씨의 골수 팬이야. 그러면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병헌의 팬들은 들어가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병헌 씨는 별로지만 차승원 씨는 너무 좋아. 그런 사람도 이 영화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히로 중에 자기가 선동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좋아했던 캐릭터 이외의 캐릭터들도 자세히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캐릭터나 그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언맨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언맨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의 블루스 말고도 만약에 세븐틴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그 가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많은 그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그 그룹들이 보이그룹이 많아도 한 7명 정도인데 뭐 5명이나 7명 뭐 이런데 여기서 열 몇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멤버들을 만들었을 때는 장점은 그 열 몇 명의 남자 그 가수들 중에서 자기가 한 명은 진짜 내 취향이야 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믹스의 장점입니다. 중요한 캐릭터들을 전부 다 모았을 때의 장점은 다양한 캐릭터를 함께 구성했을 때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믹스입니다. 섞는 거죠. 많이 섞으면 좋은가? 그러면 더 많은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장점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각각의 캐릭터들의 이 이전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전이란 이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의 스토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각각은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각각은 각각의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독특한 자기의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함께 뭉쳤을 때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성격, 토르가 갖고 토르는 거의 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헐크도 무력으로만 따진다면 이 지구상의 무력으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언맨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그 각각의 그 개성 넘는 캐릭터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믹스하는 거는 각각의 캐릭터의 성격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이 전체가 이 함께하면서 생겨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에서는 여러 캐릭터들이 주인공급 캐릭터가 5개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주인공으로 2개의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핵심 주인공은 인간을 중심으로 죠. 그러니까 헐크는 괴물이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고 토르는 외계, 신적인 존재입니다. 외계인이죠. 뭐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아닌 진짜 사람. 그러니까 물론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조금 그 인간치고는 조금 과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이언맨은 누구나 우리 같은 그냥 사람인데 거기에 어떤 그 과학 기술을 더해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언맨 억만장자이면서 플레이보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면 좀 이렇게 천재적인 공학자이지만 조금은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또 한쪽에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주인공으로 가져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을 그러니까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나 과거의 가치관 속에서 빠져 있는 왜냐하면 여기 그 스토리상으로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오랫동안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형식으로 이제 현대에 같이 뭉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약점이자 특징은 1940년대에 미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언맨은 지금 현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현대인 같은 감성입니다. 이 2가지의 어떤 현대적 영웅과 고전적 영웅을 같이 더블 그 주인공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2사람을, 이 2캐릭터를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룹의 리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위치를 잡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서 온 신과 인간이 아닌 괴물 이 사람들을 조연급으로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이 캐릭터들은 그 능력과 위상으로만 생각하면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거죠. 힘으로는 이 헐크를 이길 수 없고 그 뭐 또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우주에서 온 신인 토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도 그러니까 힘이나 파워로만 생각하면 그리고 특별함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가장 막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인간인 아이언맨과 인간인 그 캡틴 아메리카로의 어떤 조연급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이 토르는 그렇게 힘이 세고 외계에서 온 신이지만 약점이 있죠.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거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헐크 같은 경우에서는 변신이 그러니까 초록색 그 괴물로 변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세지만 변신이 풀리면은 나약한 인간, 아주 평범한 인간이 된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언맨과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가 사실은 중요한 그 네 명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조금 더 주인공으로 리더로서 세워놓고 힘과 능력으로 따지면 더 강한 토르와 헐크를 약간의 도와주는 보조적 위치로 위치를 잡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마블 스튜디오가 이 각각 독자적인 영웅이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약점들을 고려해서 이 전체 캐릭터가 함께 뭉쳐지는 그런 구조를 디자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사실은 호크아이라고 하는 캐릭터나 블랙 위도우도 혼자서 충분히 하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이죠. 몸에 장착한 기계 장치를 가지고 여자지만 신체의 힘이 최상치를 갖고 있는 블랙 위도우. 그 다음에 최고의 명사수이자 그 다음에 어떤 요원으로서 능력 그리고 그 이제 뭐 하여튼 신체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다시 보조적인 위치로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캐릭터들은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이 있는 인가들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팀이 인간적인 팀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있고 토르나 아니면 헐크 같은 외계인이나 신적인 존재들, 괴물들이 훨씬 많은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면 이 전체를 인간의 어떤 팀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는 능력 있는 인간들을 추가시키는 거죠. 사실 이 어벤져스 팀에서 블랙 위도우나 호크아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뜻 봐도 각각의 주인공으로서 개성과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시킬 어떤 그런 주인공적 위치가 아주 강한 이런 6개의 캐릭터를 같이 뭉쳐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거죠. 이렇게 뭉치기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믹스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하나의 콘텐츠로 묶어서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었던 방식들은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각각의 캐릭터가 4명이 나오는데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의 멤버들이 사실은 유명도나 인지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용 씨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유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유나 이정재 씨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 주인공 배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조연들은 그러면 아주 무명의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유명세를 갖고 있는 주인공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 5명의 준 주인공급의 사람들을 전체가 다 드러날 수 있게 만들면서도 하나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코미디, 유머를 중심 키워드로 가져갑니다.
여러 캐릭터가 나와서 복잡하고 어지럽긴 하지만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코미디물이라는 거예요. 웃기고 재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울린다는 거죠. 더 어려운 일은 이런 그 어떤 코미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느낌과 그 이제 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지의 제왕 같은 것에서는 각각의 주인공들의 역할이 너무 크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르도, 그러니까 이 다시 이야기의 결론까지를 시작과 결론을 보면 포르도라고 하는 이 난쟁이인가? 하여튼 이 작은 종족의 이 남자가 주인공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쟁 씬이나 아니면 전체의 나중에 왕이 되거나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캐릭터가, 그리고 어떤 이 전체 이 선한 쪽의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캐릭터가, 거기에 버금가는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각자 주인공 이상의 그 어떤 존재감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있었을 때 이거를 매치시키는 방법은 완벽한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중요한 캐릭터들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세계관과 함께 이거는 한 편의 영화로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세 편의 영화로 묶어낸 거죠. 그래서 세 편을 다 보고 나면 각각의 주인공들이 한 5, 6 이상의 그룹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주 거대한 장편 소설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하는 방법이 여러 중요한 캐릭터들을 믹스했을 때 그 믹스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이 전체의 스타일을 코미디면 코미디, 이런 어떤 스타일로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든지, 또는 이야기를 방대하게 자세히 설명해 나가면서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후자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후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여러 편을 만든다는 건 반지의 제왕도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그 위험성이 너무 컸었던 작업이죠. 믹스 앤 매치를 그러면 어벤져스에서는 어떻게 시도하고 해결했을까? 아예 유명한 캐릭터 6이 나오지만 이 6 중에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완전히 구분시켜 버린 겁니다. 자, 마블 코믹스에서 각자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를 동시에 하나의 영화에 출연시키지만 6명이 주인공이라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를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서브 캐릭터, 조연급으로 헐크와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를 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어벤져스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본질적인 중심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메인 캐릭터 3개 중에서도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고르라면
아이언맨 중심으로 이야기가 끌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사람 또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6명의 캐릭터가 있지만 그 6명을 주연과 조연으로 분명히 나누고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 나가는 것과 포커싱하는 것은 3명으로 줄이고 그 중에서 한두 명으로 더 줄여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관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는 사실은 조연급 캐릭터로 사용되었는데 독자적인 영화가 없었던 캐릭터입니다. 만화에서는 유명한 주인공들이지만 블랙 위도우로 영화를 만들진 않았었고 호크아이로 영화를 만들진 않았어요. 이랬었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연급으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헐크도 제작비보다는 흥행은 더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배트맨처럼 엄청난 히트를 했었던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급의 3명을 포함시켰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벤져스에 들어옴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요소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블랙 위도우나 호크아이나 허크는 이 이후에 다시 독자적 주인공 영화로 만들어서 흥행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은 주인공들이나 유명 인사가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웠다면 오히려 메인 캐릭터 3명,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만 갖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 제작위원회, 마블 스튜디오 제작위원회에서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 그리고 헐크를 조연급으로 넣은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화의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벤져스에 들어와서 어벤져스의 성공으로 이 각각의 캐릭터가 독자적인 영화의 주인공으로 더 인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리고 그 제작위원회의 그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이 한 편의 영화를 따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사 또는 이 전체 스토리에 또는 이 영화에 있어서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각각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기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콘텐츠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무슨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갖추어야 될 중요한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내용은 매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주인공 3명, 그 중에서도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확실한 리더십을 세웠다는 겁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유명한 그런 캐릭터 6명을 데리고 왔지만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조연급들을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드러내주면서 전체를 융합시켰고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조연급들이 여기서 적게 나오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어벤져스의 성공에 의해서 흥행에 의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공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거나 내용을 만들었을 때도 성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원래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었다면 당연히 그 여러분하고 같이 영상을 조금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이 형식의 그 영상이 올라가는 거라서 외부 영상을 저희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을 보진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 그 매치시키는데 이제 그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막강한 히로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영화를 만들면서 미국이나 어떤 하나의 나라에 제한된 배경을 갖고 있지 않고 전 세계의 23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의 배경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주인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게 되죠. 그래서 매치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서울에서 이제 어벤져스 2를 찍을 때 서울에서 이제 상암동에서 찍었는데 그때 서울에 6명의 그 캐릭터가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어벤져스 2에서 또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디 무슨 뭐 미국에서 찍을 때는 거의 6명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다 아니면 중동의 미들이스트의 어떤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특별한 호크아이나 또는 뭐 블랙 위도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장면, 비록 그 장면이 5분이라고 짧더라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는 주인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벤져스가 영화를 찍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니까 각 나라가 흥미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벤져스 2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에서 찍었다는 것이 이후에 한국에서의 흥행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성공을 바라보는 5가지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관점 중에서 우리가 따로 공부한 것들도 많이 있죠. 원작의 관점은 사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원작의 관점을 잘 봤었는데 그때는 원작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원작 소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어벤져스에서는 이 어벤져스의 원작은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만화 잡지였고 이 마블 코믹스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만화 주인공으로 하나의 만화의 주인공으로 각각 다 있었고 성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을 1963년에 만화 속에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을 뭉쳐서 움직이는 어벤져스라는 개념을 이미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에서 구현됐던 상상의 결과를 2010년대 이후에 영화로 구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디즈니가 이 마블 코믹스를 인수합병했고 그리고 디즈니에서 이 마블 스튜디오라는 마블의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드는 마블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그런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 전체 어벤져스를 성공으로 이끌어갔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 마블 영화 그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그 세계관을 만들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갖추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힘있게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작위원회, 마블 스튜디오의 회장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제작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도에 어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고 이 각각의 영화를 뭉쳐서 어벤져스를 몇 년도에 만들고 그 어벤져스의 성공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로 주인공으로 영화들을 각자 또 만들고 또다시 뭉쳐가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기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어벤져스는 역대 흥행 성공했었던 영화 10위 안에 3편의 영화를 올려놓는 그러한 대표적인 성공의 어떤 시리즈물의 대표가 되고 또 역대 성공에 있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성공을 가져온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어벤져스 내용을 전부 다 봤습니다. 제가 본래 계획하기에는 만약에 이 어벤져스가 영상이 조금 일찍 끝나면 간단하게 하나 정도 영상을 더 올릴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이 훨씬 넘어버려 갖고 만약에 영상을 또 추가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중간중간 계속 끊어가면서 봤었던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좀 충분히 내서 1시간이니까 1시간 한 10분 되니까 그 1시간 10분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쭉 이어서 들으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